마지막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한우 부대찌개를 테이블에 올렸을 때 손끝에는 아직도 국물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내 50번째 생일. 서울 강남구의 고급 한식당에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모든 요리를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다. 이 상차림은 사흘 전부터 주방장과 함께 미리 연습했다. 김성재가 좋아하는 간장게는 제주에서 막 들어온 걸로. 아들 민우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했다. 딸 지은이 좋아하는 단호박 조림조차도 특별히 북촌의 오래된 가게에서 주문했다. 30년 동안 내 삶은 이 상차림의 다시마국처럼 가족들의 입맛을 끌어낸 것이었다. 김성재가 국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몇 년간 매일 퇴근하면 나는 뜨거운 국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우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새벽 5에 일어나 숙취 해소를 위한 국을 끓여주었다. 그는 항상 밤샘 공부를 했으니까 지은이 시집가기 전에는 직접 손수 가르쳐 한국식 비빔밥을 만들게 했다. 시댁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오늘 이 식탁이 내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잔을 들고 축사를 나누던 중 김성재가 갑자기 일어섰다. 지난주 내가 사준 남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국영기업 간부 특유의 엄숙한 표정이었다. 친척 여러분, 오늘은 순이의 50번째 생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마음 한편이 어쩐지 불안해졌다. 이런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빌어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홀리처럼 훑어내려가며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고정시켰다. 오늘부터 저와 이순이는 AA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손에 쥔 앞치마 자락이 주름져 있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소란스러워졌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큰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재 말이 맞지? 여자가 계속 남자에게 의지할 순 없잖아? 옆에 앉은 외삼촌도 따라 말했다. 순이, 내가 입고 있는 이 한복, 명동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든 거 맞지? 다 성재 돈으로 산 거야? 이 말들이 작은 돌멩이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민우를 찾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이 테이블 앞의 일이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은을 보자. 그녀는 재빨리 주스 잔을 들어 얼굴을 잔 뒤에 파묻고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김성재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가 그녀를 30년이나 부양했는데 그녀는 한 푼도 벌러나간 적 없어. 먹고 입고 쓰는 건 전부 내 돈이었어.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더 이상 현금인출기 역할을 할 수 없어. 앞으로 집안의 수도세, 전기세, 식비 같은 건 반반씩 내야 해. 그녀도 이 집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야. 나는 그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면 내 손을 잡고 순이, 내가 제일 힘들겠구나 라고 말해주곤 했다. 작년에 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는 생강차를 끓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30년의 헌신을 공짜 밥 먹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마음이 얼어붙은 듯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풀었다. 이건 그가 작년에 내 생일 선물로 줬던 거다. 롯데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겨우 5만 원짜리였다. 나는 목걸이를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진주가 두 바퀴 굴러 그의 술잔 옆에 멈췄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지만 그 순간 온 식당이 조용해졌다. 나는 김성재를 다시 보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민우와 나를 피하는 지은도 보지 않았다. 내 망신을 보려는 친척들도 외면했다. 나는 몸에 걸친 비단 한복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친 채
한 걸음 한 걸음 한식당을 걸어 나갔다. 문 밖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안보다 편안했다. 30년간 집이라 여겼던 그곳은 원래 내 안식처가 아니었던 것이다. 북촌 한옥의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장례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향기가 밀려왔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었다. 거의 10년 동안 비워둔 채 마당 구석에 목련꽃은 지고 또 피었고 문짝의 노쇠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강남 한식당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정성껏 차려낸 요리도 없었지만 차가운 마루바닥을 밟으며 나는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다. 이곳의 벽돌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수잔치 때 입었던 비단 한복을 접어 옷장에 넣고 아버지가 생전에 입던 낡은 면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셔츠가 좀 커서 소매를 2번 접어 올려야 손목이 드러났지만 천의 질감을 만지니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았다. 나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에서 서재까지 육체적인 피로가 마음의 아픔을 덮어버리길 바라며 서재 책장 맨 위를 닦을 때 손끝이 딱딱한 물체에 닿았다. 바로 그 홍목 상자였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특별히 여기에 숨겨두라고 하셨던.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박미숙이었다. 30해 동안 알고 지낸 절친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순이, 어디서 죽은 거야? 김성재 그 자식이 장수잔치에서 이런 짓을 했는데 왜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 지금 어디 있어? 울어봐. 그녀의 화가 난 목소리를 들으며 내 꽉 조여졌던 어깨가 갑자기 축 늘어졌다. 나는 울지 않고 가볍게 말했다. 미수가, 나는 북촌의 옛집에 있어. 난 괜찮아. 기다려. 그녀는 2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그녀는 청주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들이닥쳤다. 책장을 닦느라 얼굴이 흑범벅인 내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바보야. 김성재 그 자식이 널 공짜 가정부로 부려먹는데 넌 여기서 뭐 지키고 있는 거야? 그녀는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소파에 내리눌렀다. 오늘은 꼭 울어야 해.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을 다 울어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이미 장례식에서 다 흘려버렸다. 나는 일어나서 의자를 밟고 책장 맨 위에서 그 홍목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복잡한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황동 자물쇠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나는 목에서 30년 동안 몸에 지니고 있던 열쇠를 풀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살짝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박미숙이 다가와 아버지께서 남기신 고미술품이나 서예 작품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열어보니 전부 갈색 종이 봉투에 쌓인 서류들이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짙은 붉은색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10여 권이 쏟아져 나왔다. 강남구의 대형 평층 아파트, 강북의 단독주택, 명동 보행자, 거리의 상가 3채, 모든 등기부등본이 소유자란 애는 이순이. 박미숙의 눈이 순간 동그래지며 손가락이 떨렸다. 순이, 이거 진짜야? 나는 2번째 종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지분 양도증과 신탁 기금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설립한 진흥그룹은 현재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운영 중이지만 최대 지분과 연간 배당금은 모두 신탁 형태로 내게 남겨져 있었다. 3번째 종이봉투에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김성재가 5년간 운전해온 벤츠의 명의 역시 내 이름이었다. 모든 서류 말미에는 최정상 로펌의 공증서가 붙어 있었고 검은 글씨로 분명히 적혀 있었다. 상기 재산은 모두 이진웅 씨가 딸 이순이에게 한 혼전 개인 증여로 혼인관계와 무관하며 소유권은 이순이 개인에게 귀속된다. 박미숙은 서류를 들고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숨소리는 가볍지만 눈빛은 반짝이며 말했다. 만만아, 내 아기 이름. 아빠는 내가 여강인이 되길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야. 하지만 이건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버팀목이야. 언제든 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때 나는 막 김성재와 결혼한 참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해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상자를 여기에 숨겨둔 채 잊어버렸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김성재의 문자였다. 장난 다 치고 돌아와서 사과해. 밖에서 망신 당하지 마. 나는 문자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눈물까지 흘렀다. 휴대폰을 박미숙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읽고는 바로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 자식. 자기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바닥에 떨어진 상가 등기증을 주워들고 명동에 있는 그 길가의 면한 가게를 가리켰다. 미숙아. 여기서 다방을 열고 싶어. 박미숙의 눈이 번쩍 빛나며 허벅지를 치며 말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가게 이름은 만양다옥으로 하자. 내 아명, 만과 내 이름, 숙을 합친 거야.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창밖 햇살이 나무 격자참을 비집고 들어와 책상 위 서류 더미에 내려앉았다.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부엌길을 돌며 살던 이순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 당당하게. 나만의 삶을. 만양차헌의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박미숙이 아는 디자이너를 불러 명동 상점을 한옥 스타일로 꾸몄다. 입구는 낮은 나무 문턱이었고 공간은 얇은 베일로 구분했다. 벽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한 수목 산수화가 걸려 있었고 차 도구마저 내가 북촌 옛집에서 가져온 낡은 청자였다. 제주도 녹차를 우려낼 때면 가게 전체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보름도 채 안 되어 다방은 준비가 끝났고 시범 영업 날에는 미숙이 소개한 단골 손님들만 찾아와 이곳이 조용하고 차도 정통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김성재의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가 2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아마 체면이 깎였는지 그 후로는 더 이상 걸지 않았다. 오히려 민우가 먼저 참지 못하고 연락해왔다. 그날 오후 나는 다혜사에게 보리차 우려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민우라는 글자가 떴다. 전화를 받아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배경에는 게임 효과음까지 섞여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빨리 집에 오세요. 집에 밥 해줄 사람 없어서 나 사흘째 배달음식 먹다 토할 지경이에요. 내 양복도 세탁기에 쌓여 있는데 내일 회의에 입어야 하는데 그의 어조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가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손에 쥔 청자 찻잔을 꽉 쥐었다. 손끝으로 찻잔 벽에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마음은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고 오히려 평온했다. 아빠가 반반 내자고 하지 않았어? 잠시 멈추자. 전화 너머로 게임 효과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생활비는 반반 내기로 했는데 집안일도 반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26이잖아. 어른이 됐으니 빨래도 하고 밥도 차리는 법을 배워야지.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민우가 분명 멍하니 있을 거란 걸 알았다. 예전엔 그가 조금만 떼를 쓰거나 화를 내면 내가 항상 따라줬는데 이렇게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연 10분도 지나지 않아 김성재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민우보다 더 깊었고 상사가 부하를 꾸짖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다. 이순이, 무슨 뜻이야? 집 인터넷이 끊겼고 수도, 전기, 가스도 모두 끊겼는데 이 정도 돈도 내기 싫다는 거야? 마침 내가 볶은 보리차를 한 잔 우려내어 거품을 불어내고 살짝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보리 향이 퍼졌다. 김성재. 우리 집 수도, 전기, 가스 계좌와 인터넷 계좌의 명의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느릿느릿 말했다. 내가 AA제를 원한다면 나는 차라리 명확히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어제 이미 영업점에 전화해서 모든 계좌를 해지했어. 뭐라고? 전화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8도나 높아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이순이, 너 미쳤어? 등기권리증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새 계좌를 만들란 말이냐.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무심하게 한마디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마치 김성재가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예전엔 집안일은 모두 내가 처리했으니 그는 전기세나 수도세를 어디서 내는지조차 몰랐다. 이제 내가 없으니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성재는 아마도 개인 용돈을 써서 호텔에 묵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무료 숙소와 나라는 가정부가 없으니 금방 버티지 못했다. 호텔 한밤에 10수만 원. 식당의 한우 세트는 집에서 만든 것보다 3배나 비쌌고 정장을 다려주고 방을 정리해줄 사람도 없었다. 박미숙은 국영기업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김성재가 최근 출근을 자주 지각하고 양복에 주름이 잡혀 예전 체면을 중시하던 과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양다옥 이 정식 오픈한 날, 미숙은 몇몇 언론 기자들을 초대했다. 다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나의 이야기, 물론 사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만 했다. 가 순식간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명동에 찾아와 방문했고 예약이 이틀 전에 마감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을 때 종업원이 갑자기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밖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고개를 들자 유리문 밖에 민우가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에 머릿결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은 예전에 세련된 부잣집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그와 김성재와 헤어진 후 이렇게 잘 살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일 수 없었다. 웨이터에게 보리차 한 잔을 건네달라고만 했다. 어떤 길은 그가 직접 걸어야 하고 어떤 고통은 그가 직접 맛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예전 삶이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내가 해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 수요일 오후의 찻집은 항상 가장 분주했다. 야른 베일 너머로 오후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로 가득했고 청자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제주도 녹차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온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종업원을 도와 손님들에게 간 만든 강화도 인삼 케이크를 내주고 있었는데 문득 눈여겨보니 입구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 김성재가 미색 샤넬 정장을 입은 여자를 팔짱 끼고 있었는데 머리는 정교한 웨이브로 말려 있었고 얼굴 화장은 마치 만찬에 참석하러 가는 듯 진했다. 최지연, 김성재의 백월광이었다. 예전엔 둘이 그냥 동료라고만 했지만 나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그녀에게 산 립스틱을 발견했고 그의 휴대폰에서 한밤중에 애매한 문자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오래된 부부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어가자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내 타협은 그저 자기기만에 불과했다. 김성재는 일부러 창가 자리 중 가장 좋은 곳을 골랐다. 그곳은 찻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로 명동 보행자 거리의 인파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주문을 하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 몇 테이블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찻집 인테리어는 괜찮은데 너무 소박하네. 우리가 예전에 갔던 강남회관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 최지연은 즉시 그의 말에 맞장구 치며 목소리를 가늘게 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건구나, 김성재의 본명. 그렇게 말하지 마. 순이 언니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해낸 것도 대단한 거야. 그녀는 말하며 내 쪽을 힐끔 쳐다봤다. 눈빛에 담긴 자랑이 바늘처럼 찔러왔다. 우리처럼 생계를 위해 허덕일 필요도 없고 언니처럼 운 좋은 사람도 없지. 가게를 여는 게 취미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내게로 쏠렸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구경꾼 같은 시선도. 박미숙이 마침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달려가 따지려 했다. 내가 그녀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들과 다투면 오히려 내 품위를 떨어뜨릴 뿐이다. 나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몸에 걸친 한복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얼굴에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두 분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김성재는 흉내내며 메뉴판을 훑어보고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이리저리 훑더니 결국 맨 위 줄을 가리켰다. 이거 주세요. 제주도 모나무 녹차, 그리고 강화도 인삼떡 한 접시, 한식 궁중떡 한 접시, 전부 최고급으로. 그는 메뉴판을 내게 던지듯 내밀며 턱을 치켜들었다. 마치 내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최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저랑 건군이 곧 미술관 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로 돌아 부엌으로 향했다. 이 제주도 모수 녹차는 다방에서 가장 비싼 차로 한 근에 50만 원이나 하고 한 주전자에 한두 120g를 써야 했다. 강화도 인삼떡에는 6년근 인삼이 들어가 한 조각에 8,000원이나 했다. 그들이 체면을 차리려 한다면 내가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곧 차와 다과가 올라왔다. 김성재가 차 한 잔을 따라 최지연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번 마셔봐. 이 차는 회관 것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마실 만하네. 최지연이 한 모금 마시고 과장되게 말했다. 와, 정말 맛있네. 건군이 주문하는 눈썰미가 있네. 두 사람은 서로 맞장구 치며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변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일부러 트집을 잡으러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차를 거의 다 마시고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나는 계산서를 들고 가서 김성재 앞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여전히 미소 지었다. 김씨, 총 15,000원입니다. 김성재가 막 일어나려던 동작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동그랗게 뜬 눈으로 목소리가 변조된 채 말했다. 뭐, 허접한 차 한 주전자의 과자 몇 개에 15,000원이라? 이건 사기꾼 가게잖아. 나는 메뉴판의 가격표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가격표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조금도 모호하지 않았다. 김씨, 메뉴판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제주도 모나무 녹차 한 주전자에 5만원, 강화도 인삼떡 한 접시에 3만원, 한국식 궁중떡 한 접시에 2만원, 총 15,000원이에요. 게다가 10% 할인까지 해드렸으니 이건 이미 우정 가격이에요. 나는 잠시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음은 눈빛까지 미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신 AA제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주변 손님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수근거렸다. 아, 아내랑 AA제 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계산하니까 불만이구나. 김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가 철청색으로 변했고 다시 철청색에서 새하얗게 질렸다. 계산서를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최지연도 어리둥절해하며 방금 전에 우쭐대던 기색은 완전히 사라진 채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불타는 듯했고 김성재는 체면을 차릴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했다. 결제를 마친 그는 최지연을 잡아 끌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걸어갔다. 남은 차조차 가져가지 못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미숙이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 이런 놈은 좀 당해야지. 나는 계산서 상해 결제 내역을 보며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단지 이건 시작일 뿐. 그가 나에게 빚진 것들은 하나하나 되찾아 오리라는 생각뿐이었다. 김성재가 찻집에서 허둥지둥 떠난 후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드디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박미숙이 국기업 옛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최지연의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보증금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최지연이 매일 김성재 귀에 대고 울면서 자신이 무능력해서 아들이 억울하다고 하더란 말이다. 김성재란 놈은 백월광이 약해 보이는 모습에 가장 약했다. 젊었을 때 최지연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차버렸는데 이제 그가 퇴직금이라도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다가와 불쌍한 척하니 그는 오히려 자신이 수도세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당장 가슴을 치며 말했다. 이건 내가 신경 쓰지 마. 보증금과 학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가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했을까? 숨겨둔 돈은 호텔과 식당에서 거의 다 써버렸고 지난번 찻집에서 낸 1만 5천 원도 며칠 동안 속이 쓰렸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중개업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명동 부동산 중개소였다. 예전에 김성재와 함께 집을 보러 갔을 때 그쪽에서 나를 알아봤던 것이다. 이순희 씨. 안녕하세요.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김성재 씨께서 저희에게 연락하셨는데 귀하 명의로 된 강남 학군 내 소형 아파트를 매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각 의사를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 학군집은 10년 전에 산 것이었다. 당시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고 강남 학군의 학교가 좋았기에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내 개인 돈을 모두 털어 전액 현금으로 샀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김성재는 당시 학군집은 아들을 위한 거라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 고 했는데 지금은 돌연 나를 속이고 팔려는 모양이다. 김 씨께 전해 주십시오. 그 집은 제 개인 재산이며 매도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전화를 끊고 30분도 안 되어 김성재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불이 난 듯 급했다. 이순희. 중개업자에게 뭐라고 한 거야? 그 학군집은 우리가 같이 산 거야. 내가 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같이 샀다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서랍에서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꺼내 전화기 너머로 읽어내렸다. 매매일자 2014년 3월 15일. 결제 방식 전액 현금. 자금 출처는 제 어머니 김복순 여사의 유산 이체. 계좌 명의인 이순희. 김성재. 내가 어느 눈으로 같이 샀다고 본 거야? 전화 너머로 소리가 사라졌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소리쳤다. 내가 샀다고 해도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보시지. 나는 그와 쓸데없는 말다툼하기 싫어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중개업자가 2번 더 전화를 걸어왔다. 김성재가 2군데 중개업자를 바꿔가며 집에 호접부를 들고 가서 자신이 세대주라며 나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각 중개업자가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세대주는 나뿐이고 그의 이름은 없으며 처분권은커녕 그 근처에도 못 간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찻집이 문을 닫으려 할 무렵 점원이 맞은편 골목에서 김성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성이는 걸 봤다고 했다. 아마도 최지연 앞에서 내뱉은 허풍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체면마저 완전히 날아갈 테니 정말 당황한 모양이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내 명의의 신용카드 부카드로 고액 결제 실패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서야 떠올랐다. 예전 김성재가 외출할 때 편리하다며 내게 3장의 신용카드 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한도도 적지 않았다. 지금 분명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최지연 아들의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모양이다. 나는 바로 은행에 전화해 모든 부카드를 해지했다. 다음 날 김성재가 강남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서 최지연에게 선물하려 했는데 계산원이 카드가 해지되었다고 알려주자 기계 고장인 줄 알고 2가게를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방에서보다 더 난처했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자 김성재의 배짱도 사라졌다. 박미숙의 이웃은 마침 김성재가 임대한 아파트 아래층에 살았는데 어느 날 밤 그들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최지연이 김성재를 향해
능력도 없으면서 거칠에만 한다. 고 욕하자 김성재가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쳤다고 한다. 이후 최지연은 울면서 뛰쳐나갔고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찻집에 앉아 식어버린 녹차를 홀짝이며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김성재는 항상 내가 그에게 의존하는 기생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잊은 건 그가 말하는 체면은 처음부터 내가 준 것이었다. 집도 내 것이고 차도 내 것이며 그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 쓰는 신용카드마저 내가 준 것이었다. 이제 그가 내 물건으로 남을 달래려 한다니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가 당연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오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민우는 줄곧 자신의 직장이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서울중앙국영기업의 핵심 업무부서,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월급 500만 원의 연말상여금과 각종 수당까지.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예전에 국영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셨는데 내가 그 뒤를 이은 거야 라고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직장이 아버지 생전 예쁘하였던 이 상무가 봐준 것임을 몰랐다. 아버지가 진웅그룹 사장으로 있을 때 이 상무는 아직 하급 직원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프로젝트를 가르쳐 주셨고 이후 이 상무가 국기업으로 이직해 상무가 되었을 때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민우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못 찾아 집에서 반년을 빈둥대자 김성재가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 내가 뻔뻔하게 이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막 졸업해서 어리석어 기회를 줘서 경험을 쌓게 해달라 고 부탁했다. 이 상무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주어 민우를 핵심 사업부에 배치해 주었고 부서 팀장에게 특별히 그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수연이 끝난 후 민우는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김성재와 함께 내가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든다 고 불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방에서 아버지의 옛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와 이 상무의 합성사진을 보고 문득 이 일이 떠올랐다. 그가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를 위해 체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하지 않고 생일잔치에서 김성재가 각자 내기, AA제를 선언한 일. 민우가 내내 고개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린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전화 너머로 오랜 침묵이 흘렀고 이 상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순이,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 그땐 사장님 체면을 차려 민우를 도와준 거였는데 그가 제대로 일해주길 바랐지. 이렇게 무심할 줄이야. 안심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다음 날 오후 민우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자 그는 곧장 다방으로 달려왔다. 당시 나는 새로운 서빙 직원에게 제주도 냉차 우려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가 내 손목을 꽉 잡으며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엄마, 이 상무님께 뭐라고 하셨어? 왜 회사가 나를 교회 창고 관리원으로 전근시켰어? 내 상여금, 수당 다 날아갔다고. 그가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자 나는 아파서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빼서 문질렀다. 그가 화가 나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 생일 잔치에서 고개 숙여 휴대폰만 보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도 아프지 않았다. 내가 내 앞날을 망쳤다고 나는 탁자 위에 티타월을 집어들고 느릿느릿 청자 찻잔을 닦았다. 김성재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나와 반반 내자고 하면서 내가 공짜로 밥만 먹는 게으름뱅이라고 욕할 때 넌 뭐 하고 있었어? 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내 체면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했지. 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엔 퇴근하는 널 기다리며 국을 데워줬어. 내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세탁기에 던져 넣기만 했지. 한 번도 내가 대신 빨아줄 생각은 안 했잖아. 내가 이 모든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직장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 내 아빠는 칼을 들고 나를 찌른 사람이고
넌 그 칼을 건넨 놈이야. 이제 칼이 떨어져서 내가 베었으니 아프다고? 그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예전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만 애교를 부리면 내가 뒤처리를 해줬다. 학교 다닐 때 수업 빼먹고 선생님이 부모님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가서 사과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프로젝트 데이터를 잘못 처리했을 때도 내가 이 상무님께 부탁해 해결해줬다. 그는 거절당해 본 적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었다. 교회 창고는 시내에서 지하철로 2시간 거리야. 매일 물건을 옮기고 재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도 없고 연말 보너스도 없어. 나는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없으면 너와 내 아빠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 가서 시험해봐. 내 능력만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직장을 지킬 수 있는지. 민우의 어깨가 축 처졌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이 멍해지더니 결국 공포만 남았다. 그는 제자리에 서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예전에 용돈을 달라고 할 때 하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다방을 나갔다. 햇살이 그의 몸에 비쳤지만 오히려 더욱 쓸쓸해 보였다. 나는 알았다. 그에게 이건 잔인한 일이라는 걸. 하지만 한번 제대로 넘어져 봐야만. 이 세상엔 당연한 대가도 없고 노력 없이 얻는 체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민우가 다방을 떠난 지 사흘째. 내 변호사 왕민혁 씨가 2장에 인쇄된 변호사 서한을 내 앞에 놓았다. 왕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고용했던 법률 고문으로 그동안 내 신탁 업무를 관리해왔으며 일처리가 꼼꼼하고 세심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의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2통의 서한은 각각 강남 별장의 퇴거와 벤츠 차량 반환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비하의 혼전재산 증명번호와 대한민국 민법의 개인재산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나는 서한을 집어들었다. 한 장에는 김성재 씨가 15일 이내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부동산은 이순희 여사의 혼전 개인 재산이며 김 씨 부자가 사용 권한이 없다고. 다른 한 장에는 김성재 씨가 15일 이내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김민우가 15일 이내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부동산은 이순희 여사의 혼전 개인 재산으로 김 씨 부자는 사용권이 없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김성재가 이순희 여사 명의로 등록된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 소유권은 이순희 여사에게 귀속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엄숙함이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 법은 자신감이다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왕 변호사는 당일 바로 조수를 시켜 서류를 별장으로 전달했다. 오후에 나는 김성재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떨리고 있었고 울먹임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순희, 정말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20년 동안 살아온 집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냐? 집. 나는 차치창가에 앉아 명동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김성재 씨. 그 별장 등기권리증에는 오직 제 이름만 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거죠. 지난 20년 동안 당신은 관리비 한 번 내지 않았고 수도관 수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근거로 그곳이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는 전화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내가 부부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장례식에서 보였던 냉정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소란을 들으며 나는 지칠 뿐이었다. 곧바로 전화를 왕 변호사에게 건넸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왕 변호사는 전화를 끊고 내게 말했다. 이 씨.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며 그때는 이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별장 관리인 말로는 김성재가 전화를 끊자마자 미친 듯이 집안에서 부동산 증서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서재 서랍부터 침실 옷장, 심지어 지하실 보관함까지 뒤졌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말도 안 돼를 중얼거렸다고. 아마 지금도 자신이 20년 동안 살았던 저택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양이다. 일주일 후, 왕 변호사가 다시 김성재에게 연락해 벤츠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 차는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위해 골라준 차였다. 샴페인색 차체에 내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가죽 시트. 김성재는 예전엔 항상 그 차를 타고 친구들과 만나며 사람들에게 순이를 위해 산 차라고 자랑하곤 했다.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 그는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며 차는 제가 5년이나 탔으니 이미 부부 공동 재산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왕 변호사는 차량 등록증을 직접 들고 김성재가 임대한 아파트 아래로 가서 그의 친구들 앞에서 등록증에 적힌 소유권자 이순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 씨, 차량 등록일은 2019년입니다. 당신과 이 씨가 결혼한 건 1994년이죠. 혼전 재산은 사용 기간이 길다고 해서 공동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으시면 견인차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이웃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성재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결국 억울해하며 차 키를 내밀었다. 견인차가 벤츠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길가에 서 있는 그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눈빛에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감히 하지 못했다. 바로 그날부터 생일 잔치에서 내 웃음거리가 되었던 친척들이 갑자기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큰 누나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색할 정도로 친근한 어조로 말했다. 순이야. 지난 생일 잔치에서 내가 했던 말들은 다 농담이었어. 마음에 두지 마. 지금 내가 차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 시간 나면 가서 도와줄게. 삼촌도 전화를 걸어 성재는 성격만 좀 고약할 뿐 마음은 나쁘지 않아. 너도 그와 맞대응하지 마라. 가족 사이에 하룻밤 원한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며 예전에 내가 결혼할 때 그가 선물한 그 이불을 언급하며 그 이불 품질이 좋아서 지금도 쓰고 있다면 새 이불 2벌 더 보내줄게 라고 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줄줄이 뜨자 바로 차단 설정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비웃더니 내가 내 물건을 되찾자마자 다시 기생하려 드는 거다. 그들의 가시. 단 1초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나는 찻집에 앉아 창밖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왕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벤츠 차량이 내가 지정한 차고로 이미 배달되었고 별장 쪽 김성재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기한을 넘기진 못할 거라고. 나는 앞에 놓인 녹차를 들어 살며시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내가 무정한 게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누구도 부부정이나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내 물건을 차지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가게 문을 닫는 종소리가 막 울렸을 때 나는 카운터 위에 청자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갑자기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문 밖에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연회색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뒤로 묶여 있었고 눈가는 마치 방금 울었던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생일 잔치 이후로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그녀는 나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성격이 유순하고 어릴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걸 꺼려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마도 김성재와 민우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로등 아래 서서 눈빛에 담긴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 그녀를 들여보냈다.
찻집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바위 쪽에 따뜻한 조명이 유일하게 남아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나는 그녀에게 오미자차를 한 잔 우려냈다. 어릴 적 그녀가 항상 좋아하던 차였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고 하더라. 찻잔을 그녀 손에 건넸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따뜻한 김이 그녀의 눈을 흐릿하게 했다. 엄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듯 쉰 목소리였고 한 글자만 말하고는 울먹였다. 지난주에 외할머니 댁에 집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을 봤어요. 그제서야 우리 집과 회사 모두 엄마 거란 걸 알았어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고개를 숙여 찻잔 속 찻숟가락을 저어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톱은 여전히 내가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다. 김성재가 말 안 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컵에 떨어뜨렸고 작은 물결이 일었다. 그는 항상 집안 돈은 그가 국영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모은 거라고 했어. 엄마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온전히 그가 부양한다고 했지. 전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그를 더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장수잔치 날 그가 각자 내자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가 화낼까봐, 집안에 싸움이 날까봐. 그래서 피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며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는데 전 나서서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어요. 민우가 창고로 발령나는 걸 보고 아빠가 집을 옮기라는 요구를 받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계속 저를 속이고 엄마를 괴롭혀왔다는 걸.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살며시 토닥였다. 예전엔 억울할 때마다 내 품에 파묻혀 울곤 했는데 이제 30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이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속삭였다.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날 밤, 지은은 떠나지 않고 다방 휴게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다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테이블은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닭이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미숙이 왔을 때 지은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가족은 함께 해야지. 지은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다혜사에게 차를 우려내는 법을 배우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장 회장은 진한 차를 좋아하고 이 부인은 꿀 2스푼을 넣어야 하며 김 양은 녹차 알레르기가 있어 보리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까지. 그녀는 스스로 박미숙에게 장부 보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매일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장부를 들고 나와 수입과 지출을 함께 확인했는데 그 눈빛에 담긴 진지함은 내가 예전엔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우리 모녀는 창가에 앉아 그녀가 끓인 다시마국을 마셨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그도 지지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엄마께 죄송했으니 이제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나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이 30년간의 억울함이 마치 이 순간에 울림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 적어도 지은은 내 고생을 이해하고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창밖의 달빛이 나무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 앞에 놓인 국그릇에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지은이 숟가락을 들어 내게 다시마 한 숟가락을 떠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만양차원은 제가 맡을게요. 더 이상 이렇게 힘드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다방 잘 운영하면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에서부터 가슴 깊숙이까지 퍼져나갔다. 알고 보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이 있었고, 미숙이 있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든든함이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김성재와 민우는 결국 별장에서 나와 강북의 낡고 작은 집을 빌렸다고 한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 대부분이 벗겨진 곳이었다. 박미숙은 가끔 시장에서 그들을 마주치곤 했는데 김성재는 낡아 바랜 양복을 입고 민우는 값싼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예전 강남에서 살던 때의 품위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김성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는 늘 나한테는 퇴직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와서 나와 민우가 살기엔 충분해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들 앞에서 자기가 국영기업에서 30년 일했고 퇴직 대우가 최고 등급이라서 앞으로 이순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여러 번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 철밥그릇 퇴직금이 결코 국영기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수요일 오전 왕 변호사가 보험계약서 사본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당시 김성재에게 가입시킨 상업용 연금보험이었다. 왕 변호사가 계약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보험은 1995년에 가입한 것으로 보험 계약자는 이진웅 씨, 피보험자는 김성재, 수익자는 귀하입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약관이 하나 있는데요. 수익자는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아버지의 서명을 보며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시집 갈 때는 한 손은 비워두어라. 누군가를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후퇴로를 마련하라는 거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결혼 생활에서 억울함을 당할까 봐 걱정하셨던 것이다. 김성재의 퇴직금마저 미리 준비해 두셨고 내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던 것이다. 왕 변호사님, 지급 중지 절차를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수속은 빠르게 진행되어 금요일 오후 은행은 김성재에게 계좌 동결 통지를 발송했다. 그날 저녁 나는 찻집에서 지은과 장부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김성재가 미친 듯이 맞은편 은행으로 돌진했고 유리 너머로 그가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창구를 가리키고 얼굴이 새빨개진 모습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지점장이 그를 데리고 나왔는데 발걸음이 비틀거려 언제라도 쓰러질 듯했다. 지점장은 그 뒤를 따라오며 보험 계약서를 손에 들고 차분히 설명했다. 김 씨, 이건 일반 사회보험 연금이 아니라 상업보험입니다. 수익자인 이순희 씨가 지급 중지를 신청했으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길가에 선 김성재는 계약서를 꽉 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퇴직보장은 아버지가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장기 급식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급식권이 회수되자 그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지은이 내 곁에 서서 김성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방 안에 가득 찬 손님들을 가리켰다. 지은아, 이 손님들 좀 봐. 회사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어. 김성재가 불쌍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는 나를 무료 보모로 여기고 내 할아버지가 준 것을 자기 것인 양 했어. 지금 그저 원래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은 것뿐이야. 그날 밤 최지연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우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오후에 우리가 빌린 아파트에 와서 김성재에게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김성재가 가진 마지막 현금 대략 50만 원 정도와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명품 만년필까지 모두 가져가고는 연락이 두절됐어. 전화는 꺼져 있고 왓츠앱도 차단됐어. 아빠가 지금 바닥에 앉아 울면서 눈이 멀었다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세요. 민유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다. 언니, 우리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떡하죠? 지은이 나를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민우야,
길은 너희가 직접 선택한 거야. 처음에 아빠가 장수잔치에서 각자 내자고 했을 때 너는 엄마를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았어. 나중에 아빠가 학군집을 팔자고 했을 때도 너는 반대하지 않았지.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직 너희들 탓이야. 전화를 끊고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전에는 가족은 서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포용도 누구에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창밖의 밤을 바라보았다. 김성재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떠나게 된 건 그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타인의 헌신을 당연시 여기고 가식적인 감정을 의지처로 삼았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한 건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은과 함께 우리만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사흘 내내 내린 비로 서울의 공기에는 축축하고 차가운 습기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유리문이 갑자기 쾅 열렸다. 김성재의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낡은 비닐 우비를 걸치고 있었으며 바지 끝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점원이 맞기도 전에 그는 푹 하고 다방의 나무마루에 무릎을 꿇었고 고인 물이 그의 무릎을 타고 번져나갔다. 순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흐릿한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생일 잔치에서 너랑 AA제를 하자고 말해서는 안 됐어. 최지연이랑 같이 내 돈을 뜯어내려고 도와서도 안 됐고 내 헌신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됐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는 말하며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때렸다. 찰싹 하는 소리가 고요한 다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예전엔 내가 다 잘못했어. 돌아와 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게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 다시마국도 끓여주고 한복도 다려줄게.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가 먼지 속에 파묻힌 듯 비굴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엔 일렁임 하나 없었다. 예전에 그가 빳빳한 양복을 입고 식탁 앞에 앉아 내가 뜨거운 밥을 내오길 기다릴 때, 예전에 그가 내 신용카드 부카드를 들고 최지연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때, 예전에 그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공짜 밥 먹는 놈이라고 욕할 때, 오늘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가 울다 목소리가 쉰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때쯤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이혼 합의서와 만년필을 꺼내 그의 앞 탁자 위에 놓았다. 합의서 조항은 분명했다. 자발적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 교외에 있는 40평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그의 노후 주거지로 증여하며 나머지 재산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고 양측 간에 다른 분쟁은 없다. 김성재. 거울이 깨진 뒤엔 왜 다시 붙일 수 없는지 알아?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모든 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야. 억지로 붙여도 더는 온전한 모습을 비출 수 없지. 우리 결혼도 그 깨진 거울과 같아. 이미 구제불능이야. 그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펜을 들어 올렸다. 잉크가 종이 위에서 번졌다. 그의 이름은 휘청거렸고 예전 서류에 서명할 때의 날카로움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럼 민우 아이는? 민우는 그만의 길을 가야 해. 나는 서약서를 접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아파트에서 잘 지내. 우리를 다시 찾지 마. 김성재가 떠날 때 발걸음이 허전해 마치 영혼을 잃은 듯 했다. 웨이터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정말 그를 원망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나에게는 지은이 있고 다방이 있고 기대할 만한 일들이 많으니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은 영국 런던 대학교 미술사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를 공항까지 배웅하던 날,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졸업하고 돌아오면 만양다옥을 런던에 열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수화물을 끌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가정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양다옥의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어 우리는 홍대의 첫 번째 분점을 열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현대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가게는 매일 줄이 길게 늘어섰다. 개업 기념일. 다오가는 제주도에서 온 꽃들로 가득했고 손님들은 잔을 들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박미숙이 다가와 내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순이, 봐.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니 길모퉁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익숙한 모습이 서 있었다. 민우였다. 그는 낡아 바랜 택배 기사 제복을 입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손에는 택배 상자를 안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고 길 건너편에서 조용히 다방 안의 북적임을 바라보더니 내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에 든 청자 찻잔을 들어 그가 떠난 방향을 향해 멀리서 경의를 표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김성재는 교회 아파트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가끔 지은에게서 그가 동네에서 이웃의 수도관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우는 훌륭한 택배 기사가 되어 더 이상 예전 국영 기업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은은 런던에서 사진을 보내왔다. 대형 박물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찻집에서 차를 우려내며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침내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감 있고 품이 있으며 나만의 행복을 가진 모습으로 거울이 깨졌으면 깨진 대로 억지로 맞추려 애쓸 필요는 없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평안히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다. 완결.